대한민국의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최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해저 화산의 폭발로 인해 새로운 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규모나 크기는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하나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용암이 퍼지면서 한국이 이 섬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동중국해 지역에 생긴 이 섬을 노리고 중국과 일본이 즉각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선언한 상황.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이 섬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게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죠. 대체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지구 전체를 뒤흔든 폭발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관측기구에서 그 현상을 관찰했고 심지어 우주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흔적을 남겼죠. 바로 동가 해저화산 폭발이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인대기관리국 NOAA 이 성이 폭발 규모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충격은 전 지구를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는 동가 섬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심지어 일본의 주요 섬들과 한국의 섬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주도는 쓰나미로 인해 잠시 수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해저 화산의 폭발력은 상상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통가 주요 지역이 화산재에 덮이거나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주거지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폭발로 인해 주변 지역 마그마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화산 폭발이 발생, 해저에서 융기된 마그마가 식어 새로운 섬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재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땅을 만든 셈인데요. 오래전부터 해저 화산의 분출은 뜻하지 않게 새로운 땅을 만드는 주요한 원동력입니다. 제주도 역시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섬으로 과거에 있었던 강한 화산 폭발로 인해 섬이 점점 넓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화산 퇴적물이 식어 그 자리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안정되자 육지에 살던 이들이 섬으로 넘어와 새로운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화산 활동을 멈추지 않는 등 제주도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곳인데요. 과거 선조들이 남겼던 기록에서 이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죠. 고려왕조 500년 역사를 다룬 고려사에선 천문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오행지 학사가 이러한 일을 기록해 후대에 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화산 활동의 흔적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섬이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죠. 1007년경 바다에서 산이 솟았다는 기록이 적혀진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용암이 물과 만나 식어가는 모습을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적혀져 있었죠. 1007년 화산 분출의 위치가 지금의 대정연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벌어진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새로 생긴 섬은 제주도와 합쳐져서 기이하게 여겼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고려시대 기록과 살짝 다른데요. 합쳐졌다는 기록과는 별개로 제주도와 떨어진 곳에 섬이 생겼다는 다른 기록사가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한박물의 저자 이영상과 탐나시 35절의 저자 최부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죠. 혹자는 우도가 문헌에 등장한 섬이라는 의견도 있고 비양도가 그 섬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6년 제주도 한라산연구부 안웅산 박사는 의외의 결과를 내며 모든 기록이 들렸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후보지로 거론한 모든 곳들이 실제 측정해본 결과 훨씬 이전에 형성된 지형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소 3,800년 전에서 많게는 4,500년 전 이전에 형성된 지형들이라는 것이 과학 조사를 통해 드러났죠. 그러면 기록에 남아있는 1007년의 화산 활동은 대체 어디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데요. 최근까지도 그 비밀에 대해 어떠한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상으로 뻗은 검은 연기 덕분에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제주도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서 생겨난 새로운 섬이 바로 그 비밀의 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바닷속에 묻혀 있었기에 아무도 진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주도 남단에서 약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 이 연기를 본 많은 이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급격한 화산 활동으로 인한 검은 연기가 바다를 감쌌기 때문이죠. 부글부글 끓던 바다는 바닷물에 식혀져 기괴한 소리를 내며 평화로웠던 동중국해 바다는 이상한 현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용암이 바다에 쏟아지면서 용암은 바닷물과 만나 빠르게 식었다고 하는데요. 동중국해 주변을 지나던 중국 어선이 이 사실을 보고 재빠르게 중국 정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주민들 역시 이 현상을 관측하고 사람을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제주도 남쪽에 있던 이름 모를 해저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 빠르게 식은 용암이 급격하게 영향력을 넓히며 새로운 섬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뜨거운 열기가 섬 근처를 휘감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이에 다가가지 못한 이들은 짙은 연기와 독한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유황 냄새의 흔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섬의 출현을 보고 과거 1007년에 기록된 현상이 2023년 제주도 남쪽 바닷가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안웅산 박사는 과거 자신이 학술지에 발간한 자료를 인용해 제주도 하부 마그마 용융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2014년도경에 발견했고 탐지 결과 과거 한 차례 폭발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폭발 흔적이 1007년에 벌어졌던 화산 폭발이고 2023년에 들어 또 한 번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이번 해양 화산 분출은 지하 속 용융체가 밖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죠. 상당한 용융체가 지하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폭발로 인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지역에 상당한 크기의 섬이 생겨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주도가 생겨난 것처럼 새로운 섬은 어쩌면 제주도를 능가하는 크기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새로 생긴 섬이 어떤 크기로 어떤 형태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섬이 생겨난 위치가 공교롭게도 동중국해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뜻하지 않게 동중국해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도와는 30터부터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에 한국이 이 영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탐사 활동은 물론이고 군사기지로 활용도 가능한 상황. 이미 이어도의 경우 과학기지를 세워 주변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 섬을 이용해 심도 깊은 동중국해 연구를 위한 기지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동중국해에 새로운 섬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새로운 섬에 대한 권리 주장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동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 한국도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동중국해는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이미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패권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은 이 지역의 항모는 물론 해군 부대까지 배치하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해양국 소속 항공기가 센카쿠 열도를 침입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거기에 맞서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출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중국해에는 천연가스 전이 잠들어 있죠. 천연가스의 총 매장량은 확인이 불가능하나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저에 잠들어 있는 대량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누구라도 탐낼만한 자원이죠. 2010년대에는 중국이 일본 몰래 천연가스 전 주변에 시추 구조물을 설치, 몰래 가스를 캐려는 행보를 보이며 일본을 자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중첩된 지역에 위치한 가스전을 당장 철거할 것을 주문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흘러갔죠. 그런데 이 다툼에 한국이 영토를 확장하며 동중국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도 중국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남쪽 바다에 생긴 섬은 중국과 일본 모두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동중국해 일대는 중국의 관할 하에 있가에 이 섬의 주인은 당연히 중국 정부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와 가까운 섬이라고 해서 이 섬이 꼭 한국의 소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어깃장을 놓았죠. 일본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하며 동중국해 관할과 관련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넓은 영역을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 섬의 주인은 고려할 필요 없이 일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국가의 주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코웃음도 나오지 않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에서 생긴 섬이기에 근거리에 있는 한국이 당연히 지배 우선권이 있을 뿐더러 근처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은 한국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어도 주변 지형은 이미 일찍이 화산지대임이 밝혀졌고 제주도에서 이어진 화산지대에 포함된 지형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논리로 제주도 용암지대와 연결된 새로 생긴 섬은 한국의 영토라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도 남겨져 있기에 이 섬의 주인은 한국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 중국과 일본은 그 이후 어떠한 주장도 꺼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섬 덕분에 천연가스 전에도 한국이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분쟁에서 거리를 두었던 한국은 동중국해 분쟁의 강력한 경쟁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소유하게 될 새로운 땅의 등장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국이 동중국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2014년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중국이 홍콩에서부터 하나 둘 국제도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도시들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베스트 8개 아시아 도시들이 새로운 동방의 진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홍콩 사태 발생 이후 외국 기관과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2022년에는 중국 본토 1국제 도시 상하이까지 한 달 이상 봉쇄를 당하면서 외국인뿐 아니라 미화 100만 불 이상의 금융자본을 보유한 중국인 부호들까지 상하이시를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와 홍콩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작은 중국의 지방 도시들은 사실상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하고 있고 정부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여 지방세수 확대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려 하고 있으나 해외 공장들이 모두 빠져나가기 시작할 뿐 아니라 중국산 상품을 사주지 않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부동산을 구매해줄 청년층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세계 도시들 포함해 아시아에서 급성장할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파리부터 살펴봅니다. 파리 방글라데시 치타공.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용 창출력이 많은 산업인 섬유산업은 더 이상 중국산 제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두 방글라데시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력 덕택에 방글라데시에는 1980년대부터 섬유산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 이제는 방글라데시가 인도의 1인당 GDP를 뛰어넘어 더 이상 세계 최빈공 국가의 딱지를 떼버렸습니다. 한국 방글라데시의 산업동맹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섬유 의류 산업뿐 아니라 선박해체 산업까지 방글라데시가 중국을 대체할 경공업 가장 고용 창출 효과가 좋고 인구 부양력이 좋은 경공업들을 방글라데시가 흡수하면서 방글라데시의 항구 도시 치타공 수도 다카는 세계 최대 경공업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는 아직까지 공업화를 이루려는 행정제도 개혁에 다소 늦고 인도에서는 산업혁명을 먼저 이룩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심의 IT 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적어 방글라데시에 점점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 중 한 곳으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내륙 고지대의 시가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에 따른 건설업 경기까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글라데시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하면서 남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7위 태국. 방콕. 최근 방콕이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콕은 제3세계의 후진도시가 아니라 선진국, 그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인류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값이 저렴한 물가와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인 문화,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방콕은 세계의 엘리트 IT 전문, 디지털 노마드들을 불러들이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의 앱을 납품하는 중소규모 IT 개발자들에서부터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방콕이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콕의 혁신은 태국왕실의 노력도 있습니다. 여전히 실세를 쥐고 있는 태국왕실은 방콕을 초현대 인류도시로 부상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이왕실에서는 왕립개발 프로젝트 위원회를 두고 태국 곳곳의 현대화와 위생개혁, 환경보호 프로젝트들 수행하면서 여전히 태국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잦은 내각 쿠데타와 민주주의 탄압 등은 태국의 민주주의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지만 태국은 여전히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서방군사동맹의 핵심 협력국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중국의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려는 패권을 차단하는 서방세계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로 최근 경제가 급부상 중입니다. 태국은 저렴한 물가 덕에 서방의 제조공급망 다변화의 혜택을 잊고 빠르게 제조업 경기 서비스업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일을 할 만한 내국인의 인구도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모습에서 점점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6위. 한국 부산. 부산은 급격한 젊은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로 인해 태박. 부산은 급격한 젊은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로 인해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치욕적 별명을 얻었으나 최근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2030년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산이 세계적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 IBM으로부터 부산의 양자 컴퓨터 중심지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대규모 블록체인 단지 또 금융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 단계에 진입하면서 점점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부산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며 싱가포르에 준하는 금융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뿐 아니라 인접한 창원 거제 부산 울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로서 수도권 에2은 천만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제2 같은 추세는 상하이와 홍콩의 몰락으로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부산에 몰리게 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위 필리핀 수빅. 최근 필리핀 언론은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조선 산업도시인 수빅에 대규모 투자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비대하게 커지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서방 측의 핵심 협력국으로 태국과 함께 부상하는 나라입니다. 그중에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전투기 군함을 수입하면서 연체 없이 현찰로 따박따박 지불을 하면서 한국의 주요 방산 고객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수빅만은 필리핀 해군을 떠오르고 있는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해군을 만들기 위한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선업체들과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렇다 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필리핀에서는 최근 커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불안 상황으로 인해 아이러니컬하게도 경기 호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빅 수도 마닐라 북부 앙헬레스, 마닐라로 이어지는 거대 수도권 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 1억 명을 최근 돌파한 필리핀에 화려한 부상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한국 새만금. 지금 세계는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높고 치안 환경이 우수한 생산 거점을 찾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봉쇄, 홍콩에서의 시위대 무력 진압의 현실을 보고 더 이상 서유럽 북미권의 제조업체들은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생산 자산을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좋은 생산 거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같은 치안 환경이 우수한 나라들은 이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 땅을 공급하고 있는 새만금은 땅값을 아주 싸게 공급 가능한 선진국에 속한 거의 유일한 투자용지로 떠오른 상황으로 서방 기업들의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계 3m이나 GE,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이 새만금과 인근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일본의 친한 기업 토레이사 등의 일본계 기술업체들이 새만금의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영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돌스로이스 등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만든 핵심 방위산업체들이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주목받는 점은 바로 세계 2위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업이 바로 새만금 인근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으로 국민연금의 국부펀드 연기금 규모는 일본 GPIF가 1위, 한국 국민연금이 2위, 미국 연방태직저축투자이사회가 3위, 네덜란드 HC가 4위로서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이 있어 바로 인근 새만금의 한국 연기금에 투자를 바라는 해외 기업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위 대만. 타이페이. 대만은 귀도, 귀신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자국을 비하하는 별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은 중국의 쇠퇴로 인해 급부상 중입니다. 대만으로 홍콩, 상하이에 있는 중국인 부호들이 말이 통하는 대만으로 이주하고 있고 무엇보다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무려 2년 만에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2만 5천불에서 3만 6천불로 치솟아 오르면서 세계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국민소득 신장이 짧은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경기는 대활황을 기록하고 있고 국가 브랜드 가치 역시 점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 대만의 모든 부가 집중된 타이페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위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홍콩이 누리던 모든 지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문화가 혼합된 세계 인종의 용광로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고 저렴한 세금으로 인해 세계 기업들과 부유한 IT 자영업자,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환경규율과 치안 환경으로 인해 부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면서
아시아 부유층들이 몰려들고 있는 도시인데 최근 홍콩의 몰락 사태 상하이의 몰락으로 홍콩 상하이의 초부유층들이 대거 싱가폴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1위 한국 수도권. 한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다시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술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3나노 반도체 양산형 출하가 시작된 것으로 3나노 반도체 공정의 전력률을 거의 절반가량을 줄일 뿐 아니라 성능을 20% 이상 끌어올려주는 충격적인 기술력으로 크기 또한 16%가 줄어들어 사실상 TSMC는 따라잡기 어려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 더 작은 칩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야흐로 삼성전자가 또다시 대만의 기업을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첨단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단지들이 한국 경기 남부 평택 미군기지, 오산 미공군기지 사이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로부터 에스코트를 받으며 인류의 제4차 산업혁명의 진보가 바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기, 인천, 서울은 완전 하나의 도시로 연담되어 홍콩, 상하이를 대체할 세계 최인류 국제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지난 2015년 10년 뒤, 그러니까 2025년 세계 7대 부자도시가 될 도시로 한국의 2개 도시를 꼽았습니다. 바로 경기 남부 화성시와 아산시 두 도시를 꼽아 삼성전자의 대규모 제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잇고 대기업체들의 입주해 평균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할 지역으로 거론될 뿐 아니라 최근 송도 신도시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바이오 산업도시로 영국과 유럽의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영국 국무상까지 방문을 할 정도로 송도 신도시 일대는 세계 바이오 산업의 심장으로 부상 중입니다. 일본은 지진환경으로 인한 우려와 높은 세금, 그리고 국민들 보편적으로 영어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믿기 어려운 정부의 리스크로 인해 탈락했고 한국에서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송도 신도시로 바이오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면세 혜택을 입고 성장 중인 판교 신도시에 입주한 4차 산업혁명, IT 기업들의 매출액은 109조 원을 돌파해서 부산광역시의 GDP를 추월한 상황이고 판교라는 도시 한 곳에서만 필리핀 GDP의 3분의 100 일상을 생산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최근 홍콩에서 탈출한 뉴욕타임즈, 아시아 태평양 지부가 서울에 둥지를 튼 이후로 국제도시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상하이와 홍콩과 대비해서 빠르게 경쟁력을 높여 상하이보다 월등한 국제경쟁력 지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의 한 도시가 동남아시아 국가 하나의 GDP를 맞먹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같은 성장세는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 정서, 교육열이 높은 국민성 치열하게 새로운 것을 적용하려 하는 한국인들의 특유의 트렌디한 문화 등을 꼽습니다. 홍콩과 상하이의 몰락과 중국의 분열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도시들의 흥망을 가들 것으로 전망되며 바로 어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금지를 선언하며 한국과 미국, 유럽의 반도체 생산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는 소식 모두들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과 미국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한방의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상도 못한 곳에서 한국이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중국은 대충격을 받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어제 발표한 반도체 재료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는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륨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는 수준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갈륨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소재로 사용돼 수출 통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대체 가스 사용을 통해 수출 통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진짜 보복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반도체에 꼭 필요한 회토류를 전면적으로 수출 통제할 수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효과가 없을 경우 중국이 회토류 수출 제한 등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물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중국은 회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실제로 중국 회토류 기업들과 호주 회토류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중국이 한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의존도가 크다며 한국에 타격을 주기가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11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에 따르면 스이농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쉬운 타깃이 되었을 것이라며 중국은 관용에 있어 나라마다 대응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양자 관계의 맥락에서 상호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다른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에 나서더라도 한국에 대한 것보다는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순간에 이렇게 반도체에 꼭 필요한 히토류를 전면 동제해버린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 보란 듯 대반전 반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회토류를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대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베트남의 히토류 채굴 생산량이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베트남의 히토류 광산 생산량은 2021년 400톤/T에서 지난해 4,3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베트남의 회토류 매장량은 약 2,200만으로 중국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세계 2위 수준이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회토류 생산량을 유일하게 늘린 국가입니다. 경쟁국인 미얀마나 태국의 경우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회토류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가격 하락과 규제 장애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손잡고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히토류를 적극적으로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한국해경의 퇴역 함정을 양도하고 한국산 무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더 이상 중국 함정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고 베트남은 그 대가로 한국에 회토류를 대규모로 공급해 더 이상 중국이 회토류를 무기로 한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해주는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한국의 반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KT가 몽골 정부와 협력해 회토류 둥몽골 내 생산된 광물 자원을 국내에 공급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KT그룹은 몽골 정부와 금융, 의료,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몽골의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몽골에 있는 회토류를 한국에 대규모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히토류, 세계 매장량 16% 보유, 구리 2위, 형석 3위, 금, 철, 아연 등 80여 종의 광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한국이 중국 대신 몽골이나 베트남 등을 통해 히토류를 수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회토류 가공 기술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회토류를 채굴한 뒤 가공까지 하여 전 세계로 수출해왔습니다. 히토류를 가공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가공한 뒤 수출해주고 있어서 회토류 가공 기술에 적극적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할지라도 가공할 수 없어 결국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내 기업 KSM메탈스는 영구자석 원료 네오디뮴을 친환경적으로 재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며 지금껏 누구도 하지 못했던 히토류 분야 자체 공급망을 형성했습니다. 충남대 스타트업 지론텍, KSM메탈스의 전신, 이 가진 기술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고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안 겐델, 65, 호주 ASM 회장입니다. 호주 증시 상장회사인 ASM은 매장량 1,890만 톤 규모의 히토류 희소금속 광산을 보유한 종합광물기업. 겐델 회장은 5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한국 대기업들도 회토류 공급망 구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토류 공급 파트너로 한국을 택한 이유가 기술, 친환경 재련 때문이냐는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 데퍼니트리 YS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충남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은 신기술 논문 하나가 호주 거대 광산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겐델 회장은 올해만 한국을 4차례 방문했을 정도로 국내 히토류 금속 제조 공정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주 거대 광산기업이 호주에서 채굴한 막대한 규모의 히토류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한 뒤 한국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는 회토리를 무기로 공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회토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앞으로는 회토류가 필요 없어질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며 중국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해 산업계의 금으로 불리는 희귀 광물인 히토류. 연구자석 형태로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 터빈 등에 두루 사용됩니다. 그러나 매장량이 적고 비싼 데다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서 자원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이 회토류를 대체하는 소재를 개발했다는 국내 연구진의 파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울산대 홍순철 교수팀이 철과 니켈, 질소의 화합물이 히토류보다 값은 싸면서 효율이 높은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홍순철 울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철, 니켈, 질소를 섞어보니까 성능도 괜찮고 높은 온도까지 연구자석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회토류 연구자석은 580도 정도에서 자석의 성능이 떨어졌지만 새 모델은 720도까지 성능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이 연구 결과는 재료금속 공학 분야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악타 머티리얼리아에 게재됐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회토류를 쓰지 않고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폭탄 발표한 것도 한국과 손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3월 열린 테슬라 투자자 행사에서 나온 소식이 완성차 업체들을 비롯한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테슬라 파워트레인 사업부 임원 콜린 캠벨은 공급망 문제와 회토류 자석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때문에 모터에서 회토류 자석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캠벨은 히토류 1, 2, 3으로 표시된 세 가지 물질이 등장하는 슬라이드를 2장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테슬라 모터에 사용되는 히토류의 양이 각각 500g, 10g, 10g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반면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 회토류가 모두 0g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토류 1이 바로 모터에 사용되는 연구 자석의 핵심인 히토류 금속 네오디뮴입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자석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새로운 상업용 자석은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히토류의 용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자석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모터가 바로 네오디뮴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네오디뮴은 쉽게 부식되고 부서지는 데다 섭씨 80도가 넘으면 자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철 붕소와 섞어 합금을 만듭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3kg의 자석으로 300kg이 넘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회토류 연구 자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면 자력을 발휘하는 전자석을 이용한 모터를 사용했죠. 하지만 5년 전 모델 3를 양산하면서부터 뒷바퀴 구동 모터에 네오디뮴 자석을 썼습니다. 강한 자성으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크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히토류 제로 선언은 이 때문에 업계의 의구심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자석이 더 긴 주행거리를 보장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히토류를 안 쓰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울산대 홍순철 교수팀이 철과 니켈, 질소의 화합물이 히토류보다 값은 싸면서 효율이 높은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과 손잡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대만이 한국을 향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도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해외 주요 외신들은 대만, 한국과 전쟁 선포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이 이번에 한국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지, 한국이 대만에 어떤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는지, 대만 총동부터 시작해 대만 언론들이 18년 만에 대만이 한국을 짓밟고 올라갔다 라며 대대적으로 과시했습니다. 1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지난달 28일 현지 시간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2,811달러, 약 4,400만 원로 한국의 32,237달러보다 많았다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통계처는 대만과 한국은 인구도 비슷하고 산업구조도 비슷하다. 그런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대만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3.2%씩 성장했는데 한국은 고작 2.6%였다. 라고 과시했습니다. 대만이 TSMC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이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며 비교할 필요는 없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1인자가 대통령이라면 베트남에는 국가주석, 대만에는 총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대만의 총통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7개월 뒤인 2024년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열리는데요. 거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의 발언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애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폭스콘. 거타이밍 대만 폭스콘 창업자는 국민당으로 대만 총통 출마를 선언한 뒤 대만에 짓고 있는 TSMC 신축 공장의 전력이 부족하다며 한국이 대만의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아직도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절대 지을 수 없는데요. 거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한국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로 한국이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고 창업자는 대만 기업계 인사 8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대만 TSMC의 가오슝 공장 건설과 관련한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주문 부족의 문제가 아닌 전력 부족일까 두렵다고 말하며 원전은 오르며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만들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소형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말합니다.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했습니다. 대형 원전 주기기와 경납 건물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습니다. 모듈 형태 제작으로 이송과 건설이 가능, 건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형이라 발전 목적에 따라 도심, 외곽, 선박 등 다양한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기기들을 일체화해 대형의 우려 가능성을 제거하며 안전성도 갖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97년부터 소형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 개인가를 획득하며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극찬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보다 먼저 소형원전이라는 꿈의 기술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한수원은 심지어 이 소형원전을 바다 위에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덴마크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3호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도록 앞장설 것이라 전했고,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은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는 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이라며 부유식 수소, 암모니아 플랜트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고의 안전성으로 극찬받고 있는 소형원전을 바다 위에 짓는다면 이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거타이밍 폭스콘 창업자는 자신이 내년 1월에 있을 총통 선거에서 총통으로 당선되면 TSMC 신공장이 필요한 전력을 한국이 대만의 소형원전을 짓게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총통 선거 광고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도발하며 충격적인 혐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의 IT 전문지 디지타임즈가 삼성전자의 EUV 공정이 수율 저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문제를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신문은 작심한 듯 20일과 23일 연이어 이를 보도하며 삼성을 깎아내렸는데요. 이 배후에는 폭스콘 거타이밍 회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혐삼성으로 유명합니다. 2010년 12월 대만 LCD 업체들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성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하이그룹 창업주 거타이밍 회장은 삼성전자가 가격 담합의 주요 기업인데도 자진 신고하고 벌금을 물지 않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이그룹 거타이밍 회장은 2011년에도 대만 국민들이 왜 아직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다며 양수진 사건에서 배운 것이 없는가 라며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대만 국민들을 질타했습니다. 여기서 양수진 사건은
2010년 아시안게임 태권도 마이너스 49kg급에 출전한 대만 양수진 선수가 예선 1차전에서 실격패를 당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양수진은 1시간 동안 경기장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대만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대만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대만에서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인 양수진이 실격패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에서는 양수진의 실격패를 주도한 것이 한국인들이라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반한, 정서는 상품, 음식, 연예인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반감을 표현하는 양상으로 번졌고 급기야는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한국 학교의 계란을 투척하는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세계 태권도 연맹 WF 양진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뒤꿈치 센서 패치는 분명한 실격 사유다. 양수진을 실격시킨 것은 지난 15일에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양수진은 시합 전 장비 검사를 할 때는 패치를 붙이고 있지 않았다. 결국 검사 이후에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쓰려고 붙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만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기려 속임수를 썼고 이것이 적발되어 실격패를 당한 것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양진석 사무총장이 이를 정확히 지적했는데도 대만은 한국이 대만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혐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대만 총통 선거에 나선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내놓은 TV 광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두 여인이 리듬체조 대결을 펼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대만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대만 경제의 새로운 상장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만이 AI 지혜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고타이밍을 믿으세요. 대만은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말이죠. 고타이밍 회장과 대만이 한국에 얼마나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갑자기 열폭하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된 공약 홍보도 안 하는 TV 광고 수준. 자기 나라 대선에 왜 한국을 걸고 넘어지냐. 1992년 한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을 때부터 대만의 혐한 기류는 심했다. 또 원래 친일 성향이 두드러진 나라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타이밍은 대만은 아시아 4마리 용중머리고 한국은 꼴이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너무나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지금 당장 짓게 만들겠다는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의 발표가 있은 즉시 한국은 캐나다와 소형 원자로 계약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바다 위에 짓는 꿈의 소형 원전도 삼성과 한수원이 대만이 아닌 덴마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표에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현재 대만 내에서도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이 TSMC의 부족한 전력을 위해서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짓게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한국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대만인들 사이에서도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